기사가 들어와 있는데, 네. 일단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요 관련 기사가 더 나오면, 예, 지금 시청자분들이 이거 계속 찾아보다가 관련 기사가 나오면 사실이 확인이 됐으면 알려주세요. 예, 일단, 먼저 이제 몇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갈게요. 예, 먼저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는데, 지금 이제 농촌에서, 예, 그 경상도하고 그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전라도에서 지금 그 트랙터 시위대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예, 트랙터 시위대가 지금 쭉 올라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많은 시민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거야. 그죠? 예, 농민분들이 트랙터를 타고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면서 이거 막 폭력 시위로 번지면 어떡하냐. 그리고 이렇게 좀 너무나 무서운 분위기가 연출될 것 같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들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죠? 네. 근데 법원이 허용했어요? 법원이 허용했어요? 의외네. 예. 오늘 아침에 그 트랙터 시위대 분들이, 예, 오늘 아침에 그 트랙터 시위대 분들이, 인터뷰를 했어. 김현정 뉴스쇼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우리도 축제를 벌이고 싶은 거다. 농민들이 트랙터 타고 와서, 우리도 지금 박근혜 퇴진을 요구한다는 축제를 벌이고, 평화롭게 할 거다. 예, 평화롭게 할 거라는 그 뭐라 그러나 약속을 하셨어요. 전국 농민회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도, 예.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외국에서도 이 트랙터 시위가 일상화되어 있다면서요? 예. 왜냐면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파업만 하면 농민들이 트랙터 끌고 고속도로를 나와. 그래서 고속도로를 마비시키는 거야. 우리나라 같으면 막 빨갱이새끼라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파업할 때 도와줘야 우리가 파업할 때 도와준다고 그러면서 그걸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서 정부만 막 비판을 해.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트랙터를 막 밀고 농민들이 나와서 데모를 하잖아. 그러면 농민을 욕하는 게 아니라 정부한테 빨리 협상해 주라고 막 크락션을 올리고 정부를 비난해. 그래야 빨리 이 시위가 끝나고 농민들도 빨리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게 언제 일이었냐면 95년이었나 그랬어. 95년도에 이제 그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그 대기업 노조에서 현대 막 이런 데에서 파업을 했단 말이야. 그때 김영삼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그런 거야. 선진국들은 파업이라는 걸 안 한다고. 그러면서 이게 다 후진국의 풍습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선진국들은 파업 같은 거 안 한다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노동자들이 프랑스는 후진국이었던 것이었다 이러면서 프랑스 영상을 보여준 거야. 근데 이제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막 기다려. 그래갖고 막 우리나라 기자가 물어봤어요. MBC에서 나왔었던가? 이렇게 막 길이 막히고 그럼 짜증나지 않느냐? 그리고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아니 우리도 파업을 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서로 도와야지. 나중에 우리가 파업할 때 저 사람들도 우리를 지지해 줄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네들은 참는다. 그러면서 그냥 시민들이 차에서 그냥 막 놀아. 그게 영상으로 나왔어. 그게 이제 95년도에 있었던.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 선진국들이 그런 트랙터 시위를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트랙터 시위들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여러 집회와 시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집회와 시위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는 게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이 집회와 시위라는 말에는 뭐가 있냐면 원래 행진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야.
집회라는 건 그냥 모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뜻을 모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진하는 것까지가 전부 집회와 시위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인정해 주는 게, 예, 그걸 인정해 주는 게 민주주의인 거야. 그러면서 모든 나라는 그 집회를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운영을 해. 그러면 그 신고제로 운영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 경찰이 나와서 보호하라는 거야. 집회 시위에 경찰이 나오는 이유는 경찰이 나와서 시위대를 보호하라는 거야. 왜냐하면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자기네들의 뜻을 과격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뜻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시위대를 공격할 수 있다. 근데 민주주의란 그 표현의 다양성을 보장해주고 존중해주는 게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공권력이 나와서 시위대를 다른 사람들이 공격하지 않도록 보호해줘야 된다. 그게 경찰을 부르는 이유야. 모든 나라에서 신고제로 집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고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경찰들더러 나와서 시위대를 보호해주라고. 경찰들이 나와서 시위제를 보호하라고 신고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신고만 하면 경찰이 나와. 신고만 하면 경찰이 나와서 시위대 옆에 와서 누가 막 소리를 지르거나 공격을 하잖아. 그 사람을 체포해가. 그게 민주주의야. 그러니까 신고를 하면 경찰들이 나와서 시위대를 보호해주는 거야. 폴리스 라인이 뭐냐면 그 폴리스 라인을 시위대더러 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폴리스 라인을 넘어서 시위대를 공격하면 잡는 선이 폴리스 라인이야. 우리나라는 이걸 몰랐잖아. 예. 우리나라는 이걸 몰라가지고 그 폴리스 라인은 시위대가 넘으면 안 되는 선으로 알잖아요. 그리고 지금 경찰 차벽도 그래서 잘못된 거야. 예. 지금의 경찰 차벽도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원래 경찰 차벽을 어디로 칠 수가 없어. 만약에 경찰 차벽을 치고 싶으면 어디다 칠 수 있냐면 법적으로 그 청와대 100m 앞까지는 안 되거든. 청와대 100m 앞에 안 되니까 청와대 100m 앞에서 경찰 차벽을 치는 건 합법이야. 그리고 이제 가는 길에 헌법재판소가 있으면 헌법재판소 100m를 쌓는 것도 합법이고. 그러나 그 100m가 아닌 위치를 경찰 차벽으로 막는 거는 그거는 원래 불법이에요. 경찰이 불법을 행하는 거야.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은 맨 처음에 그 법률의 의미가 나와 있어. 정의가. 그 법은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민으로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공권력이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보호해줘야 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나와 있어. 그런데 그래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경찰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방어하지를 않았어.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말라고 그런 거야. 그런데 그 당시에 검찰, 경찰, 군인 이런 데가 노무현 대통령을 무시한 거지. 경찰 수뇌부, 검찰 수뇌부, 그리고 뭐 법원, 그리고 뭐 이 군대 수뇌부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아주 우습게 한 거야. 그래갖고 그 당시에 농민이 농민운동하다가 죽었는데, 농민 집회를 하다가 죽었어요. 과잉 집회로, 과잉 진압으로.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대국민 사과를 했어. 근데 그 사과를 경찰이 끝까지 반대했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러면 그 시위대에서 그때 그 시위에 다친 경찰들은 뭐가 되냐.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농민 시위대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다 그랬더니 그때 이 국무회의에서 경찰 쪽 사람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다는 거야. 내무부 장관이야 이런 사람들이. 이게 그럼 경찰이 어떻게 국민들 앞에서 공권력을 행사하겠냐. 그리고 그러면 그 당시에 죽거나 다친 경찰들은 뭐가 되냐. 이러면서 반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주의란 집회와 시위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다. 근데 그 과정에서 경찰의 그게 3개월인가 조사를 했거든. 3개월인가 수사 결과 경찰의 과잉진압이라고 법원 판결이 나와.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이 공식적인 사과를 하게 된 거였어요.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때는 막 시위를 하려고 막 신고를 막 해야 되고 그게 막 심각한 문제가 되고 그러지 않았었어. 근데 언제 문제가 됐냐? 이명박 때. 노무현 대통령 때는 시위대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신경들 안 썼기 때문에 농민 집회나 노동자 집회 때만 경찰이 긴장하고 나머지 집회는 별로 신경을 안 썼어. 그랬는데 이제 이명박 시대가 되면서 이명박 시대가 되면서 이명박이 차벽을 세우고 명박산성을 세우고 그러면서 그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을 오용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집회 때문에,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은 집회 때문에 부딪힐 일이 별로 없었어. 농민 집회나 노동자 집회는 워낙 과격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했고 사람들이 나머지 일반 시민단체에서 집회를 할 때 그걸 경찰이 와서 시비 건다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김대중 노무현 때는 사람들이 집회 시위에 관해서 조심하고 이런 게 없었던 거지. 김영삼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 김영삼 때부터 김영삼 때 후반부터 그랬었던 것 같아. 예. 그리고 이제 김대중 노무현 때가 가장 이제 집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때였고, 헌법에 맞게. 근데 이제 이명박 되면서 집회에 대해서 막 규제가 들어가고, 강제로 못하게 하고,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맞는 줄 알은 거야. 그래갖고 그때 이 시민단체나 이런 민주세력이 기가 막혀 했어.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은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그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불허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경찰이 허가한다는 얘기가 없어. 어떤 나라도 집회를 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없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허가제로 운영을 한 거야, 이명박이.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원래 집회는 뭐다? 신고제다. 신고제는 뭐다? 야, 나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서 모여서 집회를 할 거고 몇 명 정도 모일 거고 우리는 이렇게 행진을 할 거야. 그러니까 경찰이 나와서 보호해줘. 이게 원래 신고제의 의미야. 근데 이명박은 이게 또라이라서 허가제로 생각한 거야. 박근혜는 그걸 따라한 거고. 신고제와 허가제의 차이가 그거예요. 신고는 야, 우리가 여기서 집회할 거야. 그러니까 너가 나와서 보호해. 이런 뜻인데 경찰에게 우리가 집회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구하는 건 줄 아는 거야, 이 무식한 새끼들이. 왜냐하면 그 이전에 노태우 때까지는 그 집회에 대한 허가가 없었어. 집회에 대한 허가가 없었어. 왜냐하면 이제 다 불법이었거든. 그러니까 전두환 때까지는 확실히 다 불법이었고, 노태우 때는 경찰들이 합의를 좀 받고, 그냥 노태우 때까지,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까지는 관변 집회,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동원한 집회가 아니면 할 수가 없었어. 그때 옛날에 노태우 때는요, 우리가 이제 가두투쟁을 나가잖아. 그러면 뭐 이렇게 앉아서 노래 부르고 이럴 시간이 없었다니까. 그때는 이게 택이라고 받아. 어디로 몇 시까지 와라. 그럼 이제 거기에 다들 이제 아닌 척하고 골목골목에 숨어 있어. 그다음 시간이 딱 되면 한 사람이 뭐라고 딱 구호를 외치면서 뛰어나가. 그러면 그때 골목에 숨어있던 시위대들이 확 나와가지고 한 5분에서 10분 동안 중간에 막 프린트를 뿌리면서 구호를 막 외쳐.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경찰이 막 잡으러 와. 그러면 다다다다다 도망가고 다음 택으로 이동해서 또 숨어있다가 노태우 정권 닫아자 이러면 이제 몰려나가고 또 외치고 또 도망가고. 그렇게 했지. 지금처럼 노래 부르고 연주하고 그 상상도 못했어, 노태우 때까지. 그러다가 김영삼 때부터 법을 바꾸기 시작해서 김대중 노무현 때는 이제 집회를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거고, 이명박 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고, 그 박근혜 들어서면서 그 이명박 말기엔가 헌법재판소에서 차벽이 위헌이다. 헌법 판결이 나와. 차벽이 위헌이란 판결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뒤로 차벽을 못 치게 된 거지. 예. 그 대신 그래서 이제 차벽을 못 치는 대신에 그 시청 광장에다가 또는 삼성 뭐 본관 앞에다가 항상 가짜 집회를 신고해 놓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집회에 다른 단체가 신고해 놨기 때문에 이 신고를 받아줄 수 없다. 요 따위로 이제 그 집회를 못하게 방해를 했지.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회 시위에 관한 자유를 누리는 게 민주주의다라는 거, 요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폴리스 라인은 폴리스 라인을 넘어서 누가 시위대를 공격하면 체포하기 위한 선이야. 미국에서 가봤잖아, 내가. 미국에서 내가 가봤어. 미국은 그렇게 해. 그런데 내가 이제 미국에 유엔 앞에 갈 때, 그때 우리 서수길 대표님이 전화해가지고 알려줬어. 혹시라도 누가 공격하면 폴리스를 불러라. 폴리스라고 외치면 사람들이 신고해주고, 그러면 나의 발언을 방해하는 놈은 체포되게 돼 있다. 그게 미국의 법이다.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갔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집회 시위를 허락받아야 되는 줄 아는 거, 이게 일제잔재야. 왜? 이게 일본 놈들이 국민들한테 칼 차고, 국민들 앞에 칼 차고, 선생들도 칼을 찼어. 군복 입고 칼 차고 애들을 수업하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군대 같은 분위기로 국민들을 억압하고. 그래서 일제 때는요, 할머니들이 애들이 울면 조용해라, 순사 온다. 그게 무슨 얘기였냐면, 그 당시에 일본 경찰들이 돌아다니다가 조선 사람들이 지 맘에 안 들으면 그 자리에서 두들겨 팼어. 채찍질을 하고 태형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순사 온다라는 말이 순사 온다. 우리 어린 시절에 그 애기들이 울면 할머니들이 다 그 말 했어.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니까 70년대 초반이잖아. 그때까지만 해도 할머니들이 애들이 막 손주들이 울면 조용히 하래, 순사 온다 막 그랬어. 그리고 순사가 뭘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경찰이었던 거야. 그래서 일제 때 경찰에 대한 어떤 공포를 심었던 거죠. 그게 이제 이승만 때 이제 그 좌익 사람들을, 좌익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단지 사상이 좌익이란 이유만으로 다 쏴 죽인 거야. 손가락총이라고 쟤 쏴 죽여. 그럼 쏴 죽였던 거야. 그래갖고 이승만 때 제주도에서만 3만 명이 죽고 본토에서는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무슨 북한군한테 죽은 사람보다, 북한군이 와서 쏴 죽인 사람보다 보도연맹이라 해서 미리 자진신고하라 그래놓고 보리쌀 뭐 감자 한 포대 주고 자진신고하라 그래서 자진신고했던 사람들을 집단 학살한 게 그게 수십만 명이야. 그래서 지금도 어느 산 밑에 가보면 그렇게 뼈가 나와. 단체로 매장된 뼈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때 보도연맹으로 강제 매장됐까 그 집단 학살당한 사람들의 뼈가 그 뒤로도 오랫동안 발견되고 그랬었어요. 그게 이제 이승만 때고,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때는 그렇게 집단적으로 막 학살하고 그러진 않았어. 박정희 때는 어떻게 했냐면 계야도 간첩단 사건이라고 아세요? 계야도 간첩단 사건. 그게 이제 전라도 군산 앞바다에 있는 섬이래. 아니, 어디더라? 진도 앞바다인가? 전라도에 있는 섬에 계야도란 섬이 있어. 근데 그 계야도의 주민들이 맨날 이제 그 서해바다에서 꽃게잡이를 한 거야. 근데 그 계야도라는 데에서 꽃게잡이를 하는데, 이 꽃게잡이를 하다가 납치가 된 거야. 북한 함대에. 그래갖고 이제 북한에 끌려가가지고 계야도 아니에요? 계화도가 아니라? 계야도 아니야? 난 계야도로 알고 있는데. 화도가 아니라. 다른 섬인 것 같아. 예. 계화도예요? 정확히 좀 찾아봐봐. 간첩단 사건. 예. 간첩단 사건으로 한번 찾아봐봐. 군산 앞바다의 계야도 사건. 네. 계야도야, 계야도. 계화도 아니고, 계야도. 계야도 사건. 예. 근데 이제 이 군산 앞바다의 계야도의 주민들이 60년대 중반에, 65년인가 그때 북한에 이제 납포가 된 거야. 배가 이제 납치가 돼서 북한에 끌려갔다가 3개월 만에 풀려나. 3개월 만에 남쪽으로 돌아온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때 다 조사를 해, 정부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간첩이 아니다, 이 주민이 맞다, 다 확인을 했어. 어머. 그런데 그 69년도인가 이제 이 박정희가 지가 어떤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린 거야. 그래갖고 그때 갑자기 만든 게 계야도 간첩단 사건이야. 그래서 계야도 어민들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찬양했다.
그래갖고 주민들을 갑자기 잡아간 거야. 그때 납치됐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는 거야. 70일씩 80일씩 고문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헌법이라는 걸 개무시했기 때문에 이 박정희가. 그래갖고 간첩이라는 걸 인정할 때까지 진실의 힘이라고 한번 찾아봐. 진실의 힘. 그래가지고 그렇게 간첩이라고 자백할 때까지 고문을 했던 거야. 그리고 그렇게 간첩이 돼서 뭐 8년씩 10년씩 감옥을 살았어. 그런데 그걸 70년도인가 박정희 때인가 전두환 때인가 또 그 사건이 일어나. 그러니까 계야도 사건이 2번 일어나요. 한 번 치도권을 치렀는데 그 다음에 74년도인가에 또 이 유신헌법을 만들면서 국내에 막 불만들이 많아지니까 그때 이 또 계야도 사건을 일으켜. 그래가지고 그때 계야도가 2번에 걸쳐서 간첩단 사건으로 온 마을이 쑥대밭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 그 다음에 74년도에 울릉도 간첩단 사건이라고 또 있어요. 울릉도 간첩단 사건. 그것도 뭐냐면 74년도에 그 인혁당 사건 일어나기 직전이야. 인혁당 사건 일어나기 직전에 울릉도의 어부들이 일본에 가서 간첩을 만났다. 이런 사건이야. 그래서 그걸로도 한 2명인가가 사형을 당해. 그때 그 울릉도 주민들도 온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잡혀가가지고 고문을 당하는 거야. 이루다 말로 할 수 없는 막 성고문부터 해갖고 다 당하는 거야. 그래갖고 거기서 결국 사형을 당해. 그러면서 그렇게 사형당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터진 게 인혁당 사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박정희 미친놈이 그 유신헌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런 짓을 한 거야. 그래서 울릉도 간첩단 사건을 일으켜서 그때 이거 다 무죄받아. 그거 다 무죄받아. 울릉도 간첩단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그 사형시키고 막 10몇 년씩 때리고 그 마을 여자들을 막 성고문을 하고 지랄했던 거야. 그래, 그 다음에 인혁당 사건이라 그래갖고 그 젊은 지식인들이랑 출판사 사장들이 젊은 청년들한테 사상교육을 시켰다. 그래가지고 그 청년들을 잡아들이고 젊은 지식인들이 잡아들인 거야. 막 교수, 출판사 사장 이런 사람들 잡아들여가지고 그래갖고 그 중에 그 젊은 사회인들 8명을 사형을 시켜.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이나 청년 조직들도 그 당시에 막 무기징역도 받고 10몇 년, 20년씩을 그 인혁당 사건으로 대대적으로 형을 받게 돼요. 그게 그 인혁당 사건이야. 그게 인혁당 사건은 영화로 안 나왔을걸요? 자백은 다른 얘기야. 자백은 다른 얘기고, 그래서 인혁당 사건이라는 건, 변호인도 다른 얘기야. 변호인도 다른 얘기야. 그 아주, 변호인에 나와 있는 거는 뭐, 굉장히 나중 얘기고, 인혁당 사건은 다 죽어. 다 사형당해. 여러분, 서대문 형무소에 가보면, 서대문 형무소에 가보면, 그 인혁당 사건으로 죽은 사람들에 대한 그 조형물이 있어요. 그래서 꼭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기가 막힌 사건이야. 근데 그 당시 어떻게 했냐면, 이게 다 서울 지역 사람들이었거든. 서울 지역에 있던 사람들. 근데 고향은 대구였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 인혁당 사건 당시에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구에 반골들이 많았대.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구에서 민주화 운동의 기지였다는 거야. 근데 그 인혁당 사건이 벌어지는 그 즈음에 대구 사람들, 대구에서 사회운동하는 사람들 전부 다 전멸당한 거야. 다 잡아들인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그 인혁당 사건에 사형당한 사람의 가족들을 동네에다 소문을 낸 거야. 저게 간첩 새끼라고. 그래갖고 그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 아이가 4살인데 그 4살짜리 애를 동네 아이들이 목에다 새끼줄을 매달아가지고 간첩 새끼, 때려 죽일 새끼 뭐 이러면서 끌고 다니다가 마을 나무에다가 새끼줄로 묶어놓고 나무로 총을 만들어서 애들이 드드드드 이렇게 사형시키는 놀이를 하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지켜본 그 자식을 그렇게 잃은 할머니가 손주가 그렇게 당하는 걸 보고 심장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 인혁당 사건 피해자 가족들은 되게 많이 죽었어. 화병이나 심장병이나 정신병으로 많이 죽었어. 그게 인혁당 사건이야. 그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돼. 근데 그 인혁당 사건만이 아니라 울릉도 간첩단 사건, 계야도 사건, 되게 많은 간첩단 사건이 있어서 박정희 때. 중요한 건 판사들이
판사들이 그 죄 없는 사람들을 고문을 한 자백밖에 없는데 그 자백만 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렸던 거야.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 그래갖고 그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한테 이명박 정부에서 마지막에 이제 대법원이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고 무죄 선고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재심 청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그 사람들에게 그때 이명박 정부에서 215억인가를 배상해라. 그 가족들에게 9명의 가족들에게 8명인가의 가족들에게 215억을 배상하라 그랬어. 근데 박근혜가 대통령 선거 나와가지고 사과를 하겠다고 나와서 민혁당 가족들에게 사과를 해. 죽은 사람들은 인혁당인데 민혁당 사건의 가족들께 심심한 사죄를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멍청해서 몰랐나 보다 했어. 그런데 이게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짓이 뭐냐 하면 인혁당 피해자들한테 돈 토해놓으라고. 인혁당 가족 그 피해자들한테 국가에서 배상한 돈 토해놓으라 그랬어. 과다 배상했다고. 찾아보세요. 인혁당 가족들한테 박근혜가 돈 토해놓으라 그랬어. 지 아버지가 독재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제 미친 짓인 거지. 이게 미쳐서 그런 거야, 미쳐서. 제정신이면 그랬겠냐고. 이게 미쳤으니까 그 지랄 한 거지. 그게 이제 그 인혁당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박정희 때는, 재판정에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죽였어. 재판정에서 고문해가지고 사람을 죽였는데, 그 인혁당 사건을 두고 나중에 판사들이 깊이 고민을 해요. 판사들이 깊이 고민을 해가지고 반성문을 나중에 내게 돼. 김영삼 땐가 김대중 땐가 그 사법살인이었다. 사법부가 처형당한 날이었다. 이러면서 반성을 하게 돼. 그래서 전두환 때는 그렇게 사형 선고를 못 내려. 전두환 때는 그렇게 법정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지질 않아. 그래서 주로 어떻게 했냐면 운동하는 학생들, 운동권 학생들을 군대로 끌고 가. 군대로 강제 징집을 해가서 군대에서 죽였어. 그러니까 군대에서 죽었어. 죽였다고는 확실할 수가 없고, 죽었어. 군대에서 다 의문사를 해. 군대에서 말도 안 되는 의문사들이 벌어지는 거야. 예. 그 군 의문사가 그렇게 시작된 거야. 전두환 때 학생운동했던 학생들을 군대로 강제로 끌고 가서 거기서 원인불명의 이유로 죽은 거야.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 사람들에 대한 죽음을 추적했던 사람이 그때 우리 방송에서 출연했었던 그 고상만 조사관이라는 사람이 군 의문사를 조사했었던 그런 사람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고상만 씨 말고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정부 차원에서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있었어. 그래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이런 식으로 막 조사 활동을 했었는데 이명박이 그 모든 걸 폐쇄해버렸잖아.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과거사 진상규명회의 모든 활동을 폐쇄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재심 청구를 해야 되는 진실을 밝혀놓고도 그 마지막 처리가 안 돼가지고 배상 청구 못한 사람들도 있는 걸로 알아요. 예. 그게 이제 그 전두환 때 군대로 가서 군 의문사, 그 다음에 이제 삼청교육대라 그래가지고 범죄자들을 다 잡아들이겠다. 그래가지고 범죄자들을 다 잡아들인다는 이름으로 뭐 노숙자나 범죄자를 잡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삼청교육대를 곳곳에 세운 거야. 근데 그 삼청교육대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곳에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야. 맞아 죽은 사람들이. 거기서도 다 의문사야. 그 중에 하나가 부산 형제복지원이라며. 그 중에 하나가 부산 형제복지원이야. 그러니까 그게 삼청교육대라는 게 삼청교육대란 이름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런 복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져서 거기서 이제 강제로 수용되고 실미도 얘기는 언제냐면 박정희 때야. 박정희 때까는 72년도인가가 실미도 사건이고 70년대 초반이 실미도 사건이고 형제복지원 사건은 그 전두환 때 85년도까지일 거야.
85년, 6년 이때까지 그 복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강제 수용을 해서 거기서 때려 죽인 사건. 그래서 의문사 당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거야. 그게 이제 전두환 때는 삼천교육대하고 형제복지원 이런 이름으로 부산 형제복지원인데 그 부산 절대 얘기 안 하잖아. 실미도 얘기는 뭐냐면 그때 나는 그것도 좀 수상한데 박정희 때 이제 박정희가 막 독재 정치를 하려고 그러는 즈음에 우연히 북한에서 김신조라는 놈이 내려와요. 그래갖고 이제 그 놈이 그 청와대까지 산을 넘어와서 막 청와대를 진짜 공격을 하다가 다 사살되고 김신조 혼자 살아남은 사건이야. 그러면 그 김신조는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서 목살하고 있어. 죽은 게 아니라. 그리고 모든 건 그 김신조의 증언대로 일이 풀어진 건데 좌우지간 김신조가 청와대 목전까지 왔었다. 이래가지고 북한의 김일성의 목을 따겠다고 특수부대를 만든 거야. 그게 실미도 사건. 북한으로 침투시킬 간첩을 훈련한다고 특수부대로 만든 게 실미도였는데 나중에 이게 대땅뜨 무드나 이런 게 만들어지면서 그 대땅뜨 무드 속에서 그 실미도의 전원을 죽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제 걔네들이 그래서 죽이라고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왜냐면 걔 사형수였거든. 사형수들을 모아가지고 네가 북한에 가서 공을 세우고 돌아오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모았던 애들인데 훈련했던 그 작전 자체를 폐쇄해야 되니까 죽이기로 한 거야.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시내까지 와서 총격전을 벌였던 사건이 실미도 사건. 그랬던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때 그 변호인 사건은 전두환 때야. 그러니까 서울에서 박정희 때인가 전두환 때다. 서울에서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항림이라는 서울대학교에 이제 그때가 아마 서점이었을 거야. 항림이라는 게 원래는. 그래서 그 항림이라는 서점에서 책을 사가지고 그 사회과학을 공부하던 학생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을 항림이라고 부른 거야. 항림이라는 어떤 그 세미나 조직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책을 사서 보고 사회 문제를 토론했던 학생들인데 걔네들을 전두환이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때려잡은 사건이야. 그게 항림 사건인데 그걸 똑같이 부산에 가서 사회과학 서적을 공부했던 사회과학 서적을 공부했던 항림 다방인가? 서점이 아니라 그래서 부산에서 사회과학 책을 읽었던 학생들을 잡아다가 고문한 사건이 그게 불임 사건. 그 불임 사건 피해자를 변호하면서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인권 변호사로 변하게 되는 사건. 항림이 서점 맞지? 항림이 서점 맞죠? 옛날에 내 아는 사람이 서울대 나왔어. 그분이 이제 그 항림이 서점이었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서울대 앞에 항림 서점, 학교마다 사회과학 서점이 있었어, 그 당시에는, 80년대는. 그래서 그 항림 서점에 공부하는 학생들을 쳤던 사건이 항림 사건이고, 그걸 똑같이 부산에서 만든 게 불임 사건이었다. 결국 그 불임 사건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가 됐다라는 게 영화 변호인이고, 그 영화 변호인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그 CJ 사장이 쫓겨났다는 뭐 이런 전설인 거잖아요. 그죠? 부산대에도 항림이라는 서점이 있었어요? 그랬어? 부산에도 항림이라는 서점이 있었구나. 그래서 부산의 항림 사건이다 해가지고 그 불임 사건이라고 만들어진 거였죠. 전부 다 조작이야. 공부하는, 그러니까 광주 사태라고 부르는 말이 있는데요. 그 광주 사태라는 말은 누가 말하는 거, 어떤 개념이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광주의 소요 사태라는 말의 줄임이야. 우리가 쓰면 안 되는 말 중에 광주 사태라는 말이 있어. 왜냐면 이제 광주 사태라는 말은 광주에서 간첩들의 선동으로 일어난 소요 사태. 그래서 광주 사태라고 부르는 게 전두환의 입장이야. 전두환 정권의 입장이 광주 사태이고, 그걸 이제 김영삼 때 광주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된다. 그래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바뀌게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광주 항쟁인가로 이름이 바뀌고, 그때 이제 이 김영삼이 자기가 4.19 세대라고, 4.19는 혁명이고 5.16은 쿠데타다, 그리고 5.18은 민주항쟁이다, 이렇게 이름을 다 바꾼 거야. 그러면서 이제 5.18 광주항쟁이라는 이름으로 광주가 들어가. 그랬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 이거는 광주만의 투쟁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5월 17일 날 서울에서 가택연금이 돼요. 서울에서 체포당하고 가택연금이 돼.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 5.18은 광주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라 5월 17일에 전국 대도시에서 동시에 벌어진 민주화운동이었어. 그랬는데 이제 서울이나 대구, 뭐 대전 이런 데에서는 그 군인 경찰들이 나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돌아간 거야. 특히 이제 이 서울대에서 서울대 100만 인파, 그러니까 서울역에 100만 인파가 모였는데, 그 서울역 100만 인파가 광화문으로 갔는데, 그때 이제 서울대 총학생회장한테 협박을 해가지고 발포하겠다 그러니까 기술을 돌려, 서울대가. 그래가지고 광화문으로 가지 말자 그랬던 사건. 그때 그 서울대 학생이 심재철, 새누리당 국회의원, 그게 이제 그 심재철이었던 사건. 그러면서 이제 고 87년 그 저기 뭐야 서울대에서 아니 80년 80년에 이제 그 서울대에서 회군 사건이 벌어지는 거고, 예. 그리고 나머지 서울이나 다른 도시는 정말 저 전두환 꼴통 새끼가 총 쏠지도 모른다. 그래갖고 다 가만히 있었어. 근데 광주만 일어난 거야. 왜냐하면 광주는 학생들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라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광주항쟁만 크게 기억이 남는 건데, 원래는 그 5월에 민주화운동이 있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광주를 빼. 그래서 5.18 민주항쟁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5.18 민주항쟁이라 해서 이름이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거기 대통령으로서 참여해서 그 저기 뭐야,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그 노래를 대통령이 따라 부르는 그때 최절정이었죠. 그랬는데 이명박이 되면서 광주를 이제 그 모욕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에 갔는데 그 사랑도 명예들 못 따라 불렀어. 사람들이 조롱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가면서 무슨 짓을 했냐 하면, 그 처음에 하여튼 그게 언제냐, 2009년인가 10년인가 2010년이었던 것도 같아. 그지? 2010년 5월 달에 2010년이야. 2010년 5월이었던 걸로 같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그 님을 위한 행진곡을 연주를 안 해. 그러면서 무슨 짓을 하냐, 그때 정몽준이가 당 대표였는데 원래는 이제 5.18 땐 전부 다 국화를 갖다 놓는 거야. 흰색 국화를. 왜냐하면 5.18에 죽은 영령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흰 국화를 예로부터 다 놨단 말이야, 조화를. 근데 정몽준이가 화환을 보내. 결혼식장에 보내는, 잔치집에 보내는 화환을 보내고, 그 다음에 그때 방아타령이라는 민요를, 그때 총리가 대신 글을 읽으러 오는데 방아타령이라는 그 저기 민요를 부르기로 한 거야. 민요를 연주하기로 한 거야. 근데 그 방아타령이 뭐냐 하면, 그게 옛날 민요 중에서 소위 그 방아가 일종의 이제 그 토속적으로 어떤 성적인 은유가 들어간, 우리 민족의 노래들이 보면 약간 이게 야한 노래들이 있어. 긴 무슨 진주 무슨 타령도 있는데, 그런 타령들에 보면 아줌마들이 음담패설로 민요를 불렀던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방아타령도 그런 어떤 중의적인 의미로 풍년을 기원하는 노래이지만, 이 방아타령은 어떤 주로 회갑이나 이런 노인들의 잔치 때 노인분들이 백년해로 하시라고, 노인 어르신들이 백년해로 부부생활 잘하면서 백년해로 하시라고 불렀던 노래가 방아타령이야. 그런데 그 노래를 그 5.18에서 대통령이 안 오고 총리가 대신 읽는 기념사에 그 노래가 연주되기로 한 거야. 그걸 우리가 5월 10일 날 새벽 2시에 알게 돼. 5월 18일 새벽 2시에.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아프리카에다가 도움을 요청해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거 되게 심각합니다. 지금 만약에
지금 2011년 5월이었나 10년 5월이었나 좀 찾아볼래요? 그래갖고 내가 그때 아프리카 방장님들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광주에서 그 방아타령이 연주되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고. 지금 이 시간 광주의 모든 분들께 좀 연락을 달라. 근데 내일 아침에 그 방아타령이 연주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래. 그래갖고 그때 까루님이 전화를 해 나한테 생방송 중에. 그래서 무슨 일이니? 왜 도와달라 그러느니?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 했더니 한 10분 정도로 설명을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쭉 설명을 했어. 근데 그 장면을 까루님이 딱 녹화를 한 거야. 8분짜리로. 그래갖고 그 8분짜리 녹화본을 그때 생방송을 하고 있던 모든 BJ들한테 보내. 그래서 이걸 틀어달라 그래. 그리고 그날 밤 생방송으로 BJ들이 다 같이 그 영상을, 내 방송을 틀었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그 코겔이 전화를 하는 거야. 우리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또 시청자들이 제가 코겔 입은 우리 집 화장지가 팔만대장경이면서 비웃었어요. 근데 딱 그 전화 끊고 30분 만에 네이버 1등을 하는 거야. 방아타령이. 그래서 오마이 기사로 딱 링크가 되게끔. 그래가지고 그 8시간 동안 7시간이지. 7시간 동안 네이버 메인에 1등이었어. 검색어 1등. 방아타령이. 그래서 그날 아침 10시에 방아타령 연주가 안 돼. 그날 아침에 방아타령이 안치환의 노래로 바뀌어. 그 MR로. MR을 연주하면서 올라가게 됐던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게 실화야.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아프리카를 치기 시작한 거야. 그래갖고 그 일 이후로 아프리카의 방장들을 막 괴롭히고, 특히 까루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 일부러 까루님한테 이상한 메일 보내고, 메일을 열면 막 이상한 사진 뜨게 해가지고 영정시키고, 막 그 벌점 받게 하고, 그런 짓을 몇 번을 했어요. 그 몇 년 동안은 고생했어, 까루님이. 그래갖고 오랫동안 방송도 못했어. 그놈들 괴롭혀서. 그게 다 까루가 한 짓이다 이래가지고 까루님을 그렇게 괴롭혔던 거야. 몰랐죠. 그때 막 여비제이들도 다 도와줬는데 그 여비제이들도 거의 다 떠났어. 막 그 괴롭힘을 당하다가 다 떠나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그게 이제 아프리카의 그 방아타령을 막아낸 사건. 하여튼 이제 그렇게 이제 5월 얘기로 넘어갔는데, 이명박이 그런 식으로 광주를 모욕했어. 근데 그렇게 광주를 모욕하는데 광주에서 항의가 없더라고. 내가 그때 수상하다 싶어서 조사를 했지. 그래서 광주에 얘네들이 2000년대부터 작업을 했구나. 노무현 대통령이 광주에서 1등한 다음부터 추적을 했구나. 그래서 광주를 분열시키고 공작에 들어갔다는 걸 내가 그때부터 연구한 거야. 그때부터 연구를 해서 내가 광주에 이 새끼들이 어떤 작업을 하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요걸 알게 된 거였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좌우지간 지금 우리 그 전봉준 투쟁단이라고 농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오는 이 행사에 대해서 막 우리 정부에서는 막 두려움에 떠는 거야. 왜냐면 트랙터를 몰고 그냥 청와대를 부시고 들어올까봐. 근데 이제 우리 농민분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 혹시 청와대를 부시러 가는 걸까요? 예,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만 촛불입니다. 내일 광화문에서 5차 촛불 집회가 있어요. 네, 전국적으로 200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도로에는 전국의 농민들이 트랙터를 직접 끌고 서울로 향하고 있는데요. 규모가 엄청나고 상당히 비장한 느낌입니다. 지금 트랙터를 몰고 며칠째 상경 중인 한 분을 잠깐 전화 연결을 좀 해보고 가려고 합니다. 연결이 됐나요? 전국농민회 총연맹의 최형권 조직위원장. 조직위원장님 나와 계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지금은 어디쯤 계십니까? 경기도 안성에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